저 파김치 좀 10,000원어치 주세요. 지금 딱 파지가 알맞게 익었어. 계산할게요. 아니 전통시장에서 누가 카드 결제야. 현금 줘. 요새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 거야. 김순덕 씨 조사 나왔습니다. 따라오시죠. 저요?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김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드요? 우리는 현금만 받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카드가 안 된다고요? 처음엔 그냥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는 영세 자영업자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반찬 가게 할머니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카드로 매출이 잡히면 수급 자격을 잃으니까 현금만 받았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시장 상인 10명 넘게 비법이랍시고 방법을 알려주고 첫 달 수급비를 알선료로 챙겨갔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용돈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는 힘들게 시장 청소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며 거절하시면서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새벽부터 땀 흘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편하게 돈을 받는 세상. 오늘은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정민수입니다. 올해 45살이고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뒤였죠. 오후 2시쯤 되었을 겁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많이 줄었거든요. 종업원에게 오후 준비를 부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차에 타려던 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민수야, 오늘 시장 근처 간다며? 어머니는 제가 오늘 시장 근처를 지나간다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후에 식자재 업체에 들를 일이 있다고요. 네, 어머니.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자 이모 일하는데 한번 들러봐라. 얼굴이라도 보고. 요즘 연락이 안 되는구나. 영자 이모. 어머니의 사촌 동생이셨죠. 저에게는 이모뻘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모는 전통시장에서 청소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명절에 오셨던 모습. 항상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으셨지만 조카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하셨죠. 어머니가 이모를 걱정하시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들러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몰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전통시장이었어요. 사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니까 전통시장에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생선 굽는 냄새, 사람들로 북적이는 통로. 오후인데도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천천히 시장 안을 걸었습니다. 어디쯤에서 영자 이모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두리번거렸죠. 이모는 주로 시장 안쪽에서 청소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눈앞에 한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반찬 가게였어요. 가게 앞 진열대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조림. 색깔도 다양하고 양도 푸짐했습니다.
찜찜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파김치였어요. 싱싱한 파를 썰어 넣은 김치가 빨갛게 익어서 정말 맛있어 보였죠. 고춧가루 색깔이 선명하고 파의 푸른색과 대비되어 시각적으로도 예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영자 이모가 파김치를 좋아하신다는 거에 말이에요. 예전에 집에 오셨을 때 어머니가 만든 파김치를 정말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을 반짝이시며 이거 정말 맛있다고 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모한테 사다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반찬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손님을 응대하고 계셨어요. 앞에 손님이 두세 명 있어서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게를 둘러봤어요. 반찬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위생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손님들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인기 있는 가게인가 보다 생각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저기요, 파김치 조금만 주세요. 가게 주인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워 보였어요. 파마를 한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몸집은 작았지만 움직임은 날렵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줄까요? 한 통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작은 거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파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에 파김치를 담는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신 게 분명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닙니까? 저도 항상 카드로 결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 현금을 따로 챙기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파김치를 담던 손이 멈췄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금만 받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저는 잠시 멍했죠. 현금만 받는다고요? 요즘 시대에? 카드 안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카드 단말기가 고장난 건 아닐까 생각하며.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건 이해했어요. 제 가게도 카드 결제가 많아서 매달 수수료로 꽤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영세 가게들도 간편 결제나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추세잖아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예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근처에 현금 인출기라도 있나요? 사실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것도 번거로웠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파김치는 사고 싶었어요. 영자 이모가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금도 안 들고 다니고 그리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마치 주변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힘든 거야. 카드만 내밀고 현금은 안 쓰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알아요? 수수료만 해도 한 달에 얼만데.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되지 않았어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죄입니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데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나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파김치를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았어요. 살 생각 없으면 그냥 가세요. 나도 바쁘니까. 할머니의 태도는 정말 무례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파김치를 사지 못하고 가게를 나왔죠.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영자 이모한테 드릴 선물도 못 샀고 기분까지 상한 채로 가게를 나온 겁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창피까지 당한 기분이었죠.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반찬 가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카드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고 할머니의 태도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면 죄송한데 현금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도로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마치 원칙인 것처럼 카드를 거절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요. 저는 시장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표정, 목소리, 태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오니 친구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박철수라는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친구였죠. 우리는 자영업자 모임에서 알게 되어서 가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야, 민수야. 여기서 뭐해? 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아, 이모 보러 왔다가 반찬 좀 사라고 했는데. 뭐 샀어? 못 샀어. 카드 안 받더라고. 철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카드를 안 받아? 요즘 시대에? 저는 친구와 함께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어요. 아까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완전 화를 내더라고. 카드 들고 온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야. 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현금을 들고 다녀? 나도 현금 귀찮아서 안 들고 다녀. 요즘 편의점도 다 카드 되는데. 우리는 잠시 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장을 보러 온 주부들, 손자, 손녀 손잡고 온 노인들, 배달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청년들. 그때 철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요. 근데 말이야, 그 반찬 가게 할머니, 혹시 수급자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철수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사람 많다더라. 수급비 받으면서 현금 장사 따로 하는 사람들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뉴스에서 봤어.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수급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철수가 설명했어요. 생각해봐. 카드로 매출이 잡히면 국가에서 다 알 수 있잖아. 수입이 있으면 수급비를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만 받는 거야.
그럼 매출이 안 잡히니까 계속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구조였군요. 카드 결제를 하면 매출 기록이 남고 국세청이나 복지당국에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소득이 있다는 게 드러나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금으로만 장사를 하면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면 더욱 추적이 어렵죠. 그러면 겉으로는 무소득자로 보이니까 계속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지. 뉴스에서 보니까 매년 적발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래. 그것도 적발된 사람만. 그렇다는 거고 안 걸린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거야. 저는 철수의 말을 들으며 아까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카드를 거절하던 할머니의 모습, 현금만 받겠다던 단호한 태도, 그리고 조금 과할 정도로 강하게 나오던 반응. 그런데 그 할머니도 그럴까? 확실한 건 아니잖아. 철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 요즘 그런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더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편법 세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많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수급비를 받으면서 숨겨진 수입이 있는 사람들.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급비를 받는 사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 반찬 가게 할머니, 혹시 정말 부정수급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카드를 거절한 건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 확인할 방법이 있나? 철수가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들은 다 알지. 누가 수급자인지, 누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철수와 헤어진 뒤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이모를 만나러 가야 했거든요. 아직 이모를 찾지도 못했으니까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영자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큰 빗자루를 들고 시장 바닥을 쓸고 계셨죠. 오후의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말이에요. 이모! 제가 부르자 이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수 왔어? 어머니가 보내셨구나. 네, 이모. 일하시는 거 보러 왔어요. 저는 이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모의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된 일을 하신 흔적이었죠. 이모는 70대 초반이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평생 움직이며 사신 덕분이었을 겁니다. 이모, 일 많이 힘드시죠? 이모가 빗자루를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내가 아직 몸이 움직이잖아. 움직일 수 있을 때 일해야지. 이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모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혹시 수급 신청은 안 하셨어요?
이모 정도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일할 수 있으니까. 왜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나을 텐데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모가 제 눈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받으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못 받잖아. 진짜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지.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이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의 말이에요. 이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 나라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게 떳떳한 거냐?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힘으로 사셨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사셨지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당함이 있으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그 반찬가게 할머니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반찬가게 할머니 이름이 김순덕이라고 말해줬죠. 순덕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 나라에서 돈 다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수급비도 나오고 편하게 사는데 왜 고생을 자처해? 바보 아니고서야 누가 그래? 영자 이모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빗자루를 다시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하셨죠. 이모는 평생 그런 식으로 사셨습니다. 남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도 수급비 받아. 관절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거든. 나라에서 매달 돈 나와.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약도 사 먹고 얼마나 좋아. 당신도 신청해.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말고. 영자 이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순덕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고집불통이네. 그래, 당신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순덕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두 노인의 빈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분은 땀을 흘리며 빗자루를 들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장바구니를 들고 여유롭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나이인데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 대조적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찬가게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카드를 거절하던 순덕 할머니의 모습, 철수가 한 말, 그리고 순덕 할머니가 동생이 수급자라고 한 말. 본인은 수급자가 아니고 동생만 수급자라는 듯이 말했지만 의심은 계속됐어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확인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일까요? 혹시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자꾸 영자 이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땀 흘리며 빗자루를 드시던 모습,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던 말씀, 그리고 순덕 할머니의 비웃음. 결국 며칠 뒤 저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자 이모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어물 가게를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셨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 반찬 가게 오래됐나요?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됐지. 한 10년은 넘었을 거야. 아니, 15년쯤 됐나? 내가 여기 온 지 12년 됐는데 그때도 있었으니까. 주인이 계속 같은 분이세요?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지. 원래는 말자 할머니 가게였어. 그분 언니가 순덕이고 지금 가게 하는 사람.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니분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 말자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 관절염인가 뭔가 심해서 장사를 못해. 서 있기도 힘들다더라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언니인 순덕이가 대신 장사하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말자 할머니는 지금 뭐 하세요? 집에 있지. 몸이 안 좋으니까. 가끔 병원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정육점이었어요. 정육점 사장님은 70대로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반찬 가게 할머니 아세요? 정육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이? 당연히 알지. 여기서 오래 장사했는데.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수급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순덕이 말이지. 수급자 맞아. 근데 장사는 동생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야. 사업자 등록이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순덕이가 지난번에 술 마시고 TV라면서 나한테만 살짝 말해줬는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순덕이랑 말자. 둘 다 수급자래. 그래서 현금만 받는 거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수급자라고요? 그럼 카드 결제는요? 아예 못하게 막았어. 카드 매출 잡히면 큰일 난다고. 수급 자격이 없어지니까. 사장님이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원래 사업자가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생이 장사하는 걸로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는 순덕이가 다 하는 거지. 동생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어. 소득이 잡히면 말자가 수급이 떨어지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들었습니다. 순덕이가 오랫동안 수급자였어서 수급자 제도를 잘 안 돼. 동생도 수급자 만들고.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순덕이가 여기저기 팁 전수하면서 수급자 되는 거 도와주나 봐. 그리고 첫 달 수급비를 본인이 가져간대. 알선료라나 뭐라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알선료를 받는다고요? 나한테도 수급자 되게 해준다고 방법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난 거절했거든. 양심상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마 시장에 순덕이 덕분에 수급자 된 사람들 많을 거야. 소득, 재산, 명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나 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수급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수급자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장에 현금만 받는 사람들 다 순덕이 때문에 수급자 된 사람들일 거야.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몇 년 전부터 하나둘씩 현금만 받는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저는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현금만 받는다는 팻말을 붙인 가게들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채소 가게, 건어물 가게 일부, 떡집, 튀김집.
얼마나 많은 가게가 그렇게 하나요? 사장님이 손가락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10군데는 될걸?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 내가 아는 것만 그 정도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군데요?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 순덕 할머니의 도움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순덕이가 뭐라고 하던데 재산을 자식 명의로 돌리고 사업자는 배우자나 형제 이름으로 하고 수입은 현금으로만 받으면 된다고. 그럼 겉으로는 무소득 무재산으로 보여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정육점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양심에 찔리잖아. 근데 순덕이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오히려 나보고 바보 같다고 하더라고. 저는 과일 가게로도 갔습니다.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시장에 수급자 많나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지. 요즘 순덕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들어주잖아. 나한테도 제안했는데 난 안 했어. 무섭더라고. 무서워요?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 감옥도 갈 수 있다던데. 나는 그냥 떳떳하게 살래. 저는 떡집 앞을 지나가다가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라는 팻말을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카드 단말기 고장나셨어요? 떡집 주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현금만 받아요. 왜요? 수수료가 부담돼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순덕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현금만 받는다는 팻말들, 카드 단말기가 없는 가게들, 그리고 그 가게 주인들의 나이.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덕이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근데 그게 나라를 속이는 거잖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시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두 명의 부정수급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퍼진 조직적인 부정수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순덕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수급 방법을 알려주고 첫 달 수급비를 알선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이었어요. 저는 영자 이모를 떠올렸습니다. 이모는 받을 수 있는 수급비도 거절하시며 힘들게 사시는데 이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되는 수급비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평합니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나설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장 사람들도 다 알면서 넘어가는 일인데 제가 왜 끼어드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다시 그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순덕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시간인데도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할머니가 바쁘게 반찬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모두 현금을 내고 있었죠. 저는 손님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야, 당신 지난번에 카드 들고 왔던 사람 아니야? 또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할머니가 수급자라는 것, 동생분도 수급자라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수급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첫 달 수급비를 받는다는 것까지요.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화를 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머니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에 할머니 덕분에 수급자 된 사람들이 10명도 넘는다면서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순덕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들으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다들 알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범죄예요.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돈까지 받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범죄? 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거야. 수급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방법을 몰라서 못 받고 있었어. 내가 알려준 거지. 내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가요? 장사하면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입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돼.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나이 들면 일자리도 없고 연금도 없고 자식들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나라에서 도와줘야지.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입을 숨기면 안 되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이모는 수급비도 안 받고 청소일하며 사세요. 할머니보다 훨씬 힘들게 사시는데 신청도 안 하세요. 자기가 받으면 더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다고요. 순덕 할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바보처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영리하게 살아야 해. 영리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 나는 살기 위해 한 거야. 당신은 젊으니까 몰라. 우리 나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얼마나 힘든지. 힘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건 잘못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돈까지 받았잖아요. 첫 달 수급비를 알선유로. 그건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 한 거예요.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그건 내가 수고한 대가야. 내가 시간 들여서 알려준 건데 당연히 받아야지. 할머니 스스로도 잘못된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계셨던 거고요.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어요. 야, 젊은 친구. 우리 이렇게 대립하지 말자. 너도 음식점 한다며. 힘들지? 나도 도와줄 수 있어. 너도 수급자 되고 싶으면. 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문제예요.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신고라도 하겠어? 할머니가 먼저 자수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세요. 자수하라고.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그래? 몇 년 동안 잘해왔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꺼져! 젊은 것이 감히.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신고하고 싶으면 해봐. 증거가 있어? 없잖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이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의 문제였고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순덕 할머니의 얼굴, 목소리, 말투, 그리고 증거가 있어? 라는 그 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검색 결과를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알선하는 경우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범죄교사에 해당한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영자 이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었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신고하겠다고.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다가 구청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복직과 번호를 찾아서 메모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2시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청 복직과 맞으신가요? 네, 복직과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를 받은 공무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알선료까지 받고 있어요. 공무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조직적이라고 하셨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김순덕이라는 이름, 반찬 가게의 정확한 위치, 동생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현금만 받는 이유. 그리고 이분이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재산을 자식 명의로 돌리고 사업자는 배우자나 형제 이름으로 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라고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10명 정도 됩니다. 시장에 현금만 받는 가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다 이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꼼꼼하게 기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선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정육점 사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술 마시고 말했대요. 첫 달 수급비를 자기가 가져간다고요. 정육점 사장님 성함이나 연락처 아시나요? 죄송하지만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위치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정육점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직접 목격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네. 반찬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직접 대화도 했어요.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순덕 할머니와의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한 것, 영리하게 살아야 한다고 한 것, 심지어 저한테도 제안했다는 것까지. 공무원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부정수급 조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해야 하고 재산 조회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자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혹시 신고자 신원은 보호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신고자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장 이름이 뭔가요? 저는 시장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연락드리겠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잘한 걸까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구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시장 상인 중에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공식적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떠올랐지만 그분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만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증언을 부탁드렸어요.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양심에 찔렸어. 알면서도 넘어간 게. 도와줄게. 순덕이가 한 짓은 바로잡아야 해.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장에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니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시장에 무슨 큰일 났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구청에서 조사관들이 때로 나왔대. 반찬가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게를 조사했어.
영자 이모가 연락했더라고. 그래서요? 반찬 가게만 문제가 아니래. 시장에 수급자가 10명도 넘게 적발됐대. 다들 현금만 받던 가게들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혹시 네가 아는 거 있니? 영자 이모가 물어보시더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신고했어요. 뭐? 이모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직하게 사시는 분은 고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네가 잘한 거야. 며칠 후 저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 가게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폐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떡집도 문이 닫혀 있어요. 건어물 가게 일부도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현금만 받던 가게들이었죠. 정육점 사장님도 나오셨어요. 민수 씨, 고생했어. 용기 있는 일이었어. 나도 증언했어. 순덕이가 나한테 한 말 다 얘기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랐지. 근데 생각해보니 당연한 거야. 잘못한 사람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하지. 순덕이가 너무 오래 그려왔어. 저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 이모를 찾기 위해서였죠. 새벽도 아닌데 이모는 빗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바닥을 쓸고 계셨어요. 이모. 이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수 왔구나. 어머니한테 들었어. 네가 신고했다며? 네, 이모. 죄송해요. 왜 미안해? 잘한 거야. 이모가 빗자루를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순덕이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넘어가는 거였으니까.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가 용기를 낸 거야.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들한테 옳은 게 뭔지 가르쳐준 거지. 저는 이모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평온했어요. 이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이 소식 들었어? 수급비 전부 토해내야 한대. 본인 것만 아니라 동생 것까지. 몇 천만 원이래. 많이 나왔나 봐요. 7, 8년치니까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할 거야. 이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12명이 적발됐대. 다들 받은 수급비 토해내야 하고 징수금까지 내야 해. 어떤 사람은 집까지 팔아야 한대.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잘못한 일을 대가니까요. 형사처벌은요? 승덕이는 기소될 거래. 알선료까지 받았으니까 단순 부정수급이 아니라 사기죄랑 범죄규사로. 다른 사람들은 수급자 중지에 환수만 되는 것 같아.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편해. 남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난해도 이게 좋아. 밤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순덕이는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언제 걸릴까봐 떨면서 살았을 텐데. 며칠 후 구청에서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총 1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총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김순덕 씨는 알선 행위로 인해 형사 고발 조치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복지 제도의 허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2억 원. 그 돈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갔어야 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겁니다. 영자 이모는 여전히 새벽 시장을 쓸고 계실 겁니다. 힘들지만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시겠죠. 이제 시장은 조용해질 겁니다. 몇몇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정직하게 장사하는 가게들은 계속될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복지제도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순덕 할머니는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자 이모처럼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것과 정직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거짓말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것.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자 이모는 시장을 쓸 겁니다. 힘들지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모습이 진짜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느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변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늙어도 열심히 일해야 돼. 노인 일자리가 최고구만. 나 노인 일자리 떨어졌대. 당신도 떨어졌어? 우리 어떻게 해? 그럼 우리 이제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갖고 살아야 된다고? 경로당에 이만복이 걔는 몇 년째 한다던데 진짜 시의원이 힘썼나? 내가 이 자식 가만히 안 놔둬. 가서 따져야지 내가. 여보 진정해요.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DJ 키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까지 2개를 받아도 막상 생활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고 노인 일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민망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현실을 마주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연금 2개를 받아도 생활이 빠듯했던 부부는 노인 일자리마저 떨어지면서 막막한 상황에 처합니다. 잘 사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노년의 존엄과 선택,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69이죠. 아내 정수기와 함께 경기도의 작은 주택에서 삽니다. 이 집에서 산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담벼락도 낡았고 마당도 좁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평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가 받는 돈은 크게 2가지입니다.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죠. 기초연금은 둘이 합쳐서 한 달에 54만 원 정도 나와요. 국민연금은 저와 아내가 젊었을 때 성실하게 낸 덕분에 둘이 합쳐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총 134만 원이죠. 종이에 적어놓고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금액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이게 부족하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식비는 아무리 아껴도 50만 원은 들어가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마트에 가면 두부 한 모에 2,000원, 계란 한 판에 5,000원이 넘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외식을 거의 안 하니까 이 정도지. 밖에서 밥 먹으면 한 끼에 10,000원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병원비가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아내는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야 해요. 약값까지 합치면 둘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이 정도니까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최근 3년 동안 노인 일자리를 했습니다. 저는 공원 청소를 했고 아내는 경로당 식당 도우미로 일했어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약 58만 원 정도 벌었죠. 그 돈이면 병원비랑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으로 나가야 했어요.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고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로당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를 도와주는 일인데 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그 돈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기뻤습니다. 일을 하면서 다른 노인들도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죠. 그런데 올해 초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하고 아내 둘 다 노인 일자리 산발에서 떨어진 거예요.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다는 말만 들었죠. 아내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돈이 많이 모자랄 텐데. 저도 답답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죠. 뭐 방법을 찾아봐야지. 다른 일거리라도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69이나 된 제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노인 일자리도 경쟁이 치열한데 일반 일자리는 더 어렵죠. 편의점 알바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시대인걸요. 저녁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연금 134만 원에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부족했어요. 노인 일자리 수입이 없어지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예금도 얼마 없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으니까 다른 수입원이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해야 하다니 서러웠습니다. 연금 2개를 받아도 부족한 현실이 야속하게 느껴졌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다시 화면을 끄곤 했죠. 이게 맞는 걸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해도 되는 걸까? 마음속에서 자존심과 현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화 안 하실 거예요? 할 건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우리가 힘들다고. 그게 쉽게 나올 것 같아?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도 당당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일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니 결국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입니다. 올해 42살이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결혼해서 아파트에서 살고 손주도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명절 때 오면 좋은 차를 몰고 오고 옷도 괜찮은 걸 입고 다니니까요. 작년 추석 때 민준이네 가족이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새로 산 외제차를 몰고 왔더군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주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짐을 내리는데 유럽 여행 기념품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에 유럽 다녀왔어요. 그래, 좋았겠구나. 프랑스랑 이탈리아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에 또 가려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아들이 잘 살면 부모로서 기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해외여행 갈 여유는 있으면서 부모 생활비를 도와줄 여유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몇 년 전 민준이가 결혼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였어요.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버지, 집값이 너무 비싸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에서 1억 원을 빼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걱정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우리는 연금 받으면서 살면 돼. 연금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고 말고 걱정하지 마.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13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노인 일자리까지 하면 더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고 병원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노인 일자리마저 떨어지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 1억 원이 아쉬웠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번째 신호음 끝에 아들이 받았어요. 네, 아버지.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회사 일로 바쁜가 봐요. 민준아, 요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나도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론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손주는 잘 크고 있지? 네, 잘 크고 있어요. 요즘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그래요. 그래, 좋겠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요즘 일이 끊겨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데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긴 침묵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냐?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보너스도 깎였고요. 애 학원비도 올랐고 대출 이자도 부담스럽고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힘든가 봐요. 그렇구나. 알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형편이 되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까 허탈했어요.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네가 힘들면 어쩔 수 없지. 아버지가 괜히 부탁했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야, 됐다. 바쁜데 방해했네. 그럼 이만 끊는다. 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요? 안 된대. 그래요.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실망했지만 서로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참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반찬도 입맛이 없었고 밥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죠. 미안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자존심 굽히고 전화했는데 안 됐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마음이 안 좋죠? 뭐, 예상은 했어. 아들도 살기 바쁘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아들이 거절한 게 서운하다기보다는 우리 처지가 이렇게 막막하다는 게 답답했어요. 며칠 뒤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민준이 부부를 봤습니다. 장을 보고 있더군요. 카트에는 비싼 과일과 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주는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와인 코너에서 병을 고르고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10만 원이 넘는 와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뭐라고 말했고 민준이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들이 잘 사는 건 기쁜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행복한 걸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왜 우리에게는 조금도 여유를 나눠주지 못하는 걸까요? 10만 원짜리 와인 살 돈은 있으면서 부모에게 월 50만 원은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유럽 여행 갈 돈은 있었으면서 지금 우리를 도울 여유는 없다는 거죠. 혹시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린 걸까요?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준 게 정말 후회됐어요.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 노후가 훨씬 나았을 텐데. 그냥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돈도 이미 아들에게 갔고 되돌릴 수도 없죠.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를 지금 감수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한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노인 일자리도 다시 구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부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노인 일자리가 끊기고
아들에게도 거절당한 뒤로 저는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조금 나아지니까요. 어느 날 오후 공원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 근처 횡단보도 그늘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노인이었죠. 자세히 보니 이만복이었습니다. 이만복은 우리 동네에서 꽤 잘 사는 노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올해 71살인데 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형편이 좋다고 들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신호수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손에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만복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늘에 앉아서 가끔 일어나 깃발을 들어주고 다시 앉아서 쉬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죠. 제가 했던 공원 청소보다 훨씬 편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부부는 간신히 했던 일마저 떨어졌는데 잘 사는 저 사람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다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공원에서 이만복을 봤어. 누구요? 아파트 사는 이만복 말이야. 신호수일 하고 있더라고. 아, 그 양반이요?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어. 벌써 5년째래.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돈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해요? 나도 그게 궁금해. 그날 이후로 이만복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저 사람은 노인 일자리를 계속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뒤 다시 공원을 지나갔을 때도 이만복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아이들이 오면 일어나서 깃발을 들어주고 다시 앉아서 신문을 보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노인 일자리에서 떨어져서 집에서 근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다니 마음속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노인 일자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는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만복 같은 사람이 계속 선발되는 걸까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이만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경로당에 가면 동네 소문에 밝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가는 곳인데 이번에는 이만복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경로당에 가면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그곳이 소문의 중심지죠. 안으로 들어가니 몇몇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바빠서 못 왔어요. 바쁘긴 뭐가 바빠. 같이 앉아요. 저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잡담을 나누다가 슬쩍 이만복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이만복 씨 자주 봤어요. 공원에서 신호수일하던데. 그러자 한 노인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 만복이 말이에요. 저 사람 신호수일 벌써 5년째 하더라고. 5년이나요? 대단하네요. 대단하긴 시의원이랑 친하잖아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시의원이랑 친해요? 그럼요. 만복이 아들이 그 시의원한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아버지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른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떨어지는데 저 사람은 해마다 붙더라고. 불공평하죠. 노인 일자리가 원래 어려운 사람들 주라고 만든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복은 시의원의 인사청탁으로 노인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불공평한 일이죠. 정말 그런가요?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소문이 그래요. 만복이 집도 부자인데 노인 일자리를 왜 하겠어요? 분명 뭔가 있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복이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필요해서 했던 일에서 떨어졌는데 저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하고 있다니 화가 났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만복에 대한 분노,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리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만복 그 사람 시의원 인맥으로 노인 일자리 하는 거래. 정말요? 누가 그래요? 경로당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아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떨어지고 저 사람은 계속하는 게 그래서였구나. 그렇지.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야.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만복에게 따져봐야 하나? 아니면 구청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만복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지날 때마다 그가 편안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우리는 떨어지고 저 사람은 계속하는 걸까요? 집에서도 자꾸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경로당에서 들은 소문을 반복해서 말했고 얼마나 불공평한지 토로했죠.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돈도 있으면서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아내는 처음엔 맞장구를 쳐섰지만 점점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따져봐야죠. 당신이 가서 뭐라고 할 건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 말에 제가 화를 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소문만 가지고 사람 몰아세우면 어떡해요? 괜히 문제만 만들지 말아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게 문제지 뭐가 문제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다 저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당신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 다 듣겠어요. 듣게 내버려둬.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아내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당신 가서 싸우고 올래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최소한 할 말은 하고 와야지. 당신 그렇게 성질 부리다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날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고 아내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머리를 식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아내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불공평한 걸 보고도 참고만 있으란 말인가요? 1시간쯤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도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만복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이만복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와 싸운 이후로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어요. 서로 말을 아끼며 지냈죠.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만복에게 따지러 갈까봐 걱정하는 눈치였고,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만복 생각뿐이었죠. 밥 드세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침은 말없이 먹었어요. 국물을 떠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갈까? 이만복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를 직접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고 올게. 또 이만복 씨 찾아가는 거 아니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 거였죠. 공원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만복에게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 말처럼 괜히 문제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됐어요. 동네 골목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일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떨어지고 아들에게 거절당하고 불공평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었어요. 공원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어요. 오늘도 이만복이 그 자리에 있을까? 있다면 제가 정말 말을 걸 수 있을까?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이 몇 명 보였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횡단보도 쪽을 봐봤어요. 역시나 이만복이 거기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고 가끔 일어나서 아이들이 건너갈 때 깃발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힘들다니. 가슴속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아내 말대로 괜히 문제만 만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가까워지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만복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오는 걸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몇 미터 앞까지 왔을 때 이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갑자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준비해온 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만복 씨! 결국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만복이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만복 씨,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당신 시의원이랑 아는 사이죠? 이만복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노인 일자리 계속하시는 거 그 때문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이만복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는 거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인맥으로 자리 독점하고 있다면서요? 무슨 소리요? 이만복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저보다 조금 작았지만 화난 표정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는 정당하게 선발된 거요. 정당하게요?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도 있는 사람이 왜 노인 일자리를 해요? 큰 아파트에 살면서.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요? 상관 있죠. 나는 진짜 필요해서 일을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개 산책시키던 사람이 걸음을 멈췄고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회도 못 얻는 거잖아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이만복도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정이요? 큰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사정이 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겉만 보면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고 이만복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신이 시의원 인맥 쓴 거 다 알아요. 경로당에서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소문만 믿고 사람 몰아세우는 거요? 소문이 아니면 뭐예요?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경로당에서 들은 소문뿐이었죠. 증거가 없어도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순간 이만복이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앞으로 나갔어요. 두 노인이 거의 부딪힐 듯 가까이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그만하세요, 두 분.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한 젊은 남자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만복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요? 사실을 말하는 게 시비예요?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떼어놨어요. 저는 숨이 가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만복도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죠. 다시는 나한테 이러지 마시오. 당신이 떳떳하면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나가시오. 여기서 당장. 이만복은 그렇게 말하고 벤치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노란 조끼를 벗어서 가방에 넣고 깃발을 챙겼어요.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공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왜 싸우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렸고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최소한 할 말은 했으니까요. 이만복에게 직접 따졌고 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쏟아낸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운 건 잘못이 아닐까?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건 아닐까? 집에 가까워지자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 분명 화낼 거예요. 말렸는데도 결국 가서 싸우고 왔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공원 갔다 왔어. 또 이만복 씨 만났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당신 정말 말리는데도 결국 가서 싸우고 온 거죠? 할 말은 했어. 그래서 기분 좋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불연하면서도 불연하고 당당하면서도 후회되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참을 수 없으면 어떡해요? 세상에 참을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예요? 하지만 불공평한 건 맞잖아. 불공평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소문만 듣고 단정지었으면서.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 이만복을 부정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잖아. 잘 사는 사람이 왜 노인 일자리를 계속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사정? 모르죠. 하지만 당신처럼 함부로 단정 짓는 건 잘못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어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어요. 이만복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표정, 노려보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도 억울했을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사람이 증거도 없이 부정한 사람 취급하니까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것.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해졌어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만복에게 사과해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한다는 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결국 그날 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고혈압 약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사실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진료비에 약값까지 합치면 꽤 되니까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병원비가 들 테니까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택시 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버스를 주로 이용해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교통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만복과의 싸움 이후로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나?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꽤 길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주변에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저처럼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분들이겠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조금 높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요즘 좀 그렇습니다. 약을 계속 드시고 있죠? 네,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높은 걸 보니 생활 관리를 더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식도 싱겁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을 받으러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투석실 앞에 휠체어가 있었고 거기에 이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공원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피부색도 창백했고 몸도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피해서 가야 하나? 아니면 인사라도 해야 하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공원에서 그렇게 크게 싸웠는데 이제 와서 말을 걸기가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만복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투석실 문을 바라보는 뒷모습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만복 씨. 이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 영수 씨. 여기 자주 오십니까? 이만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너무 화를 냈어. 아니요, 제가 미안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멀리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만복이 휠체어 팔걸이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야 해요. 무슨 일로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살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투석이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치료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의지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상상이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이만복이 투석실 문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장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거군요. 네. 처음엔 일주일에 2번이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는 3번 와야 합니다. 한 번 오면 4시간씩 걸려요. 힘드시겠습니다. 힘들죠. 투석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져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다음 투석날이 오고 이만복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장장애 가산점이 있어서
계속 산발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소문만 믿고 이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몰았던 게 부끄러웠어요. 만복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화부터 냈네요. 괜찮아요. 영수 씨도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단정지었어요. 이만복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영수 씨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투석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이만복, 환자분 들어오세요. 네, 지금 갑니다. 이만복이 휠체어를 밀며 일어서려 했어요. 저는 얼른 뒤로 가서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투석실 입구까지 휠체어를 밀어드렸어요. 투석실 안을 슬쩍 봤는데 큰 기계들이 여러 대 있고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이만복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영수 씨, 밖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끝나고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석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약국에 들를 시간도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이만복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사정이 많았던 거예요. 큰 아파트를 산다고 자식들이 형편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투석실 문이 열리고 이만복이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만복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투석하고 나면 항상 이래요. 간호사가 복도 의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만복이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어요.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쉬면 돼요. 몇 분을 기다렸더니 이만복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시겠어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부담이 돼요. 한 달에 30만 원은 넘게 나가요. 30만 원이요? 네. 투석비에 약값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산정특례에 등록이 돼서 많이 할인받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니.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네, 그 일당이라도 받아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니까요. 이만복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파트도 크고 자식들도 잘 산다고들 하는데 사실 우리 형편도 빠듯해요. 그렇군요. 아파트는 크지만 대출이 많아요.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았거든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진 못해요. 저는 이만복을 새로운 시선으로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내면에는 이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노인 일자리 일당으로 병원비를 내고 계셨군요. 네, 많진 않지만 그나마 보탬이 되니까요. 그게 제게는 큰 돈이에요. 저도 그 돈이 필요했는데. 알아요. 영수 씨도 떨어지셨다면서요? 네, 올해 처음 떨어졌어요. 힘드시겠네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북적였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이만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저도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겉으로만 보면 저한테 화낼만 하죠. 큰 집에 살고 편한 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사정은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만복의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사정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죠. 만복 씨, 앞으로 건강 잘 챙기세요. 영수 씨도요. 혈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이만복의 손이 차가웠어요. 투석 때문인지 손에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만복에 대한 오해를 풀긴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이만복을 만났어.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사람 신장 투석 받고 있더라고.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야 한대.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계속하는 거였어.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네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굴었어. 소문만 믿고 사람을 몰아세웠으니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힘드니까 그랬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갖고 온 이 작은 마당.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낡았지만 정든 대문. 이 모든 게 우리 삶의 흔적이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제가 직접 심은 장미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심었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을 피워요. 아내가 좋아해서 정성껏 가꿨던 꽃이죠. 그 옆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랑 고추를 심어서 여름이면 따먹곤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오래된 가구들이 보였어요. 결혼할 때 장만한 장롱, 민준이가 어렸을 때